월간 이선엽 2024년 8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뵙고 월요일에 다시 뵙고 예. 저희가 8월 19일 월요일 오후 늦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예. 저희가 그 예고해드렸던 주도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 강의가 있었습니다. 장장 7시간 반 그랬던 Q&A까지. 것 같습니다. 예. 안 힘드셨어요? 별로 뭐 힘들지 않았고요. 7시간 반 예. 정도는 뭐 그날 하고 나서도 또 집에 가서도 운동을 또 2시간 또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군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행군할 때도 쉬어본 적 없어요. 40km까지는. 그러니까 진짜 야전 사령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무장공비했으면 더 좋았겠죠. 북한에 침투하면 되게 잘했을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예. 어떠셨어요? 진짜 그 한 40명 가까이 된 사람들 앞에서 장시간 강의하셨는데.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조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졸 수가 없는 강의였죠. 너무 이제 좋았고 저도 이제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가진 노하우라기보다는 한국의 특성이 있어요. 시장이.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다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너무 잘 쓰셨는데 문제는 그게 미국 시장을 분석할 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찾으면 주도주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바텀업, 즉 밑에서부터 종목별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 탑다운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이 더 유리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한국은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주제가 생긴 건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다른 분들의 강의 듣고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제 것도 그 안에서 새로운 틈새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이 그 준비해 주신 장표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을 그렇죠. 정도로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부분 다 했죠. 예, 좋았습니다. 예. 해서 그 주도주 발굴 방법에 대한 강의였고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여기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국형 투자가 돼야 되는데 또 이제 실전이다 보니까. 그럼요. 예. 저도 맨 처음 읽었던 책이 이제 피터 린치의 책이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대로 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힘들죠. 예. 그것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아쉽죠. 네. 예,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저도 투자자분들한테 책 한 권 권해줘 하면 오로지 피터 린치 하나입니다. 그게 제일 그래도 우리 시장에 그나마 제일 적합하고 제가 보고 있는 책들 중에서는 제일 바이블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향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쵸? 뭐가 꼭 옳다 그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주도주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발굴은 했지만 너무 일찍 팔아버려서 예. 나중에 보니까 몇 배 올라갈 주식이었는데 홀랑 몇십 % 먹었다 막 좋다고 팔고 이런 예. 경우 많잖아요. 많죠. 저는 그것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몇 배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몇십 %라도 이득이 있는 게 더는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그래도 주도주군을 먼저 발견했을 경우는 실제 그 시세를 다 그걸 취한다라는 건 불가능하고요. 결국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갈 수 있다라는 건 알긴 되긴 하겠지만 네. 그걸 제가 볼 땐 100% 다 취한다라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그 계좌가 몇십 %라도 수익이 크다라면 저는 적지 않은 수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분들이 이게 주도주를 본인 스스로 우연이든 아니면 필연이든 발견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중간에 너무 일찍 팔고 나선 반성을 하게 되는데 주도주를 발굴하셨던 분은 반드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먼저 팔았는지 꼭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재밌게도 조금 더 그 다음 주도주를 발굴했었을 때 수익이 더 커지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역시 다 번다라는 아니지만 뭐 지금 이번에 30%였다면 그 다음에 한 50%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뭔가 내가 왜 주도주 잡아놓고 이렇게 큰 수익을 못 냈을까에 대한 반성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주도주인지 모르고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주도주라는 걸 생각을 하고 했던 분들은 나중에 결과가 다르세요.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월간 단위는 당연하고 네. 10일 단위로
수출 코드 따가지고 HS 코드 가지고 이제 수출 동향 같은 것도 살펴보고 하는데 일찍 털리지 않으려면 진짜 주도주를 끝까지 가져가려면 어떤 분석 혹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선 수출 데이터가 좋긴 하지만 무슨 주도주가 열흘 만에 한 번씩 바뀌겠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수출 데이터에 이상이 생기면 두 가지 여부 크게 세 가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죠. 네네. 첫 번째는 어떤 기업이든 계절성 여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은 여름엔 잘 팔리고 어떤 기업은 겨울에 잘 팔리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예. 두 번째는 특수한 환경에 놓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잠깐 무슨 일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전부 휴가를 보낸 경우도 있어요. 기업들이 잘 돼서. 네네. 그래서 그 달에 수출이 조금 덜 된 게 아니라 놀아서 안 한 건데 그걸 마치 데이터는 덜 나온 것처럼 보이겠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조업일수. 같고, 예, 그리고 수출이 되다 보면 또 그 상대 국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수출 데이터를 그렇게 꺼내 보면 제가 볼 땐 좋은 결과보다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경험상 여러 가지 보면 수출 데이터가 정말 저게 달별로 봤었을 때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안 되지만 예. 대부분 큰 기업들 큰 그림을 그렸었을 때는 큰 궤적이 그럴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볼 때 궤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게 데이터상으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뭐 굳이 그걸 막 이렇게 일일이 본다는 게 웃긴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에만 매여 있으면 또 안 그럼요. 되는 그걸 거고. 읽을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노이즈까지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네. 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면 중간에 다 털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 전문 오히려. 용어죠. 털렸다는 예,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그 기업을 정말 잘 알고 또는 이 수출 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공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는 그럼요. 오히려 독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나스닥이 17,600을 넘어섰습니다. 네. 요건 이제 지난주 말까지의 기준이고 증시 급락 이후에 얼추 뭐 빅테크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빠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전고점은 아닌데 뭔가 단기 급락을 했었던 8월 초 정도까지는 일본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시세를 회복한 상황입니다. 비교적 이제 빠르게 회복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빠르게 회복한 거죠. 그 뒤부터 계속 올라왔으니까. 그 배경은 뭘까? 그냥 경기 침체는 없다 이겁니까? 원래도 그렇게 빠질 게 아니었는데 빠졌기 때문인 거고요. 아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 와이스트리트에서 네. 지난달 제 영상 보시면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었어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샴의 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기 침체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수 10%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예. 또 매월 보시니까요. 그렇죠. 보시니까 네네. 제가 시간도 체크해놨어요. 언제? 네가 언제 그랬냐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거 따로 쇼츠로도 하나 만들어서 그럼요. 올렸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 요건 누가 보더라도 예상된 일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확실히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 낙폭이 너무 예, 컸다. 그죠. 그 정도 낙폭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생각보다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빠졌으니 그 지수는 반드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은 경기 침체 논란으로 하락을 한 건 맞는데 네. 실제 하락이 더 컸던 건 뭐냐면 알고리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어떤 포지션상에서 사실 반대 매매가 나와서 이런 결과를 한 거죠. 기계적인. 기계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컸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이제는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동안 가장 크게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은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엔캐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근데 엔캐리는 결과물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에 나온 결과가 엔캐리인 거지 실제 엔캐리 자체가 메인은 아닌데 너무 엔캐리 자체를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 초 중반부터 일본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부채도 많고 또 일본이 발행한 일본 국채의 54%를 뱅크 오브 자펜 즉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금리를 올릴 때 성장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예를 들면 성장은 2%인데 금리가 2.5%면 내가 벌어들인 것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자가 여러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내 빚의 규모가 내가 1년 벌어든 거 2배가 넘는 정도잖아요. 그럼 실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을 전부 다 이자로 내야 되는 국가 운영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추구해야 될 방향 자체가 뭐냐면 금리는 올리되 이 올리는 금리가 성장보다 낮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 3%, 그다음에 금리는 2% 이런 식이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올 초중반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엔화가 너무 약세였던 거예요. 엔화가 약세였던 여러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올 2분기에 미국이 이 지표가 반등하면서 물가 지표가 반등하면서 아 이렇게 되면 혹시 올해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 또는 원래 3번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미일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죠. 미일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엔화는 더 약세잖아요. 그래서 달러당 엔이 160엔을 돌파해서 그렇죠. 161엔, 2엔까지 갔었다면 더 넘게도 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160엔이 넘을 때마다 2번에 걸쳐서 5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실은 방어에 나섰었어요. 시장 개입. 예. 근데도 불구하고 허덕였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엔이 현 상황에서 더 약세로 가면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골드만인가 JP 모건인가 보고서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보고서에서 일본이 엔에 달러당 170에서 180엔까지 갈 거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었어요. 아, 외국계 IB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 당연히 엔화가 더 약세일 경우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닌데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은 수입 물가가 올라오고 그렇죠.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죠. 예, 중요한 건 경제가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은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어떤 식으로도 엔 약세에 베팅하는 대표적인 투기 세력을 두드려 잡을 만한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엔화 매수 달러 매도라는 시장 그렇죠. 개입으로도 안 됐고 더 강력한 몽둥이 하나를 딱 꺼내는 몽둥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시장에서 7월 31일에 뱅크 오브 자펜, 즉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는 시장의 예상은 동결이었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금리를 0.15%포인트를 인상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 인상을 예고를 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일본의 어떤 통화정책 형태를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번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추가 인상까지 얘기한 건 이건 뭔가 작정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제 추정이냐?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그 당시 7월 31일 신문 기사를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날 나오는 모든 신문에서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뱅크 오브 자펜을 굉장히 나무랬다는 기사들이 많아요. 이 엔 약세를 이렇게 방치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금리 인상 그렇죠? 전까지. 예, 인상 전까지. 이거 뭐야? 엔 약세 어떻게 할 거야? 방치하지 말라고 일단 나무랬다는 얘기가 있고 막 서민 경기 다 죽는다 막 이랬던 또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는 엔 약세에 대한 투기적인 세력을 잡기 위한 일본의 고육책이 발동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 이번에 엔을 약세로 잡은 투기 포지션이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거덜이 났고 아마 오늘 지금 뉴스 나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엔화 강세 베팅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덜이 난 거예요. 그 약세 베팅했던 애들. 자, 이렇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은 얻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 이렇게 한 거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함부로 엔에 대한 약세 베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서워지죠. 그죠? 했다간 내가 거덜나는 걸 받고 실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 쏟아진 매물의 대부분이 꽤 많은 헤지펀드 알고리즘으로 되는 헤지펀드들이 이게 N에서 전부 다
완전히 제로가 되고 또 손실이 나고 그래서 주식을 강제 청산당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때문에 잃은 게 아니라 환 그렇습니다. 때문에. 환 때문에. 왜냐하면 환이 보통 레버리지가 네. 크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거덜이 나고 어쩔 수 없어서 강제 청산당한 매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조만간 외신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실제 확인이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예. 이게 저렴한 엔화를 가지고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이 다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이 흔들렸던 게 아니라 엔화 약세에 베팅했던 애들이 맞습니다. 털려버리면서. 그게 정확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엔캐리 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미 국채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있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그런 정도로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여러분들 금리 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환율차가 있고 그래서 똑같은 자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일본의 그 계정에서 미 국채에 대한 포지션이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고 주식만 거덜이 났던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결과물을 보아하니 어떻게 됐냐면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하락한 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하락했던 당시 엔달러 환율이 160엔이 넘었는데 지금 147엔이에요. 보이시죠? 그죠? 예. 뭔가 바뀐 게 있죠. 네네. 일본의 엔화의 수준이 강세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일본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기본적인 엔에 대한 엄청난 투기권들을 거의 때려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동시에 똑같은 지수 레벨로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빠지기 전은 160엔이었는데 지금 147엔이니까 네. 엔화가 강세가 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 좀 잡히죠. 그렇죠, 잡히죠. 그럼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하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 때문에 이번에 8월 23일 날 그때 이제 잭슨 홀 연설이 있었을 때 아시겠지만 일본 우에다 가지고 총재가 의회에 불려 들어가죠.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얘기를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요게 나름대로의 시장에서는 현재 받아들이는 정설입니다.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요. 외신에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도 한국경제신문의 지난주 금요일자 보시면 네네. 이런 기사가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에 이 결정이 있었을 때 신문을 보시면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 약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부러 두들겨 잡은 어떤 그 결과가 이거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예. 그래서 약간 음모론적일 수도 있고 제 얘기가 조금 더 과장될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또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엔화 약세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이어서 고민 정도가 아니었어요. 방망이 두 개를 이제 뒤에다 딱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방망이도 아니고 그냥 핵 하나 터트린 거죠. 히로시마에 있었던 원폭 딴 데다가 터트린 도리깨 거죠.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방망이에서. 알겠습니다.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한 번 금리 인상하니까 시장이 깨갱하고 엔화는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그러면 나머지 방망이는 꺼낼 필요도 없었던 것. 왜냐하면 일본은 이번에 분명히 제가 지난달에도 제가 와이스트리트에서도 이번에 샤메 룰 때문에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는데 일본 중앙은행 그걸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거 건드릴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일 간의 금리차 축소가 N 강세를 유발할 건데 네. 일본이 그 정도까지 계산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이 샤메 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을 거라고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한 번이나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었던 금리 인상이 대여섯 번으로 확 바뀌고 일본은 금리 두어 번 인상한다고 하면 더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N에 대해서 약세를 취했던 포지션 자체가 훨씬 더 강하게 청산이 그렇죠, 됐겠죠. 그렇죠. 빠르게 청산되고. 근데 한 보름 전으로 시기를 돌려보면은 공교롭게도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고용 지표의 악화,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하고 이란과의 어떤 더 분위기 악화된 이게 막 겹쳐가지고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요거는 저는 조금 이제 중첩돼서 약간 심리적인 문제였었던 다 건데 겹쳤었죠. 그때. 어차피 알고리즘은 데이터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데이터 보면 일본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를 나올 만한 지표의 움직임 핵심이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당연히 미국제 10년물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더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그게 미일 간의 금리 차로 반영을 했을 거고 좁혀지고. 그게 N을 건드렸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N캐리도 청산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규모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메인도 아니고 N캐리가 주류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미일 간의 금리 차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 거고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은 2주 전에 그렇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금리 더 많이 인하하겠네. 근데 미 국채 10년물이 그때 3%대 거의 중반까지 팍 떨어졌었죠. 3% 후반에서.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그때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제 미 국채가 강세였던 거잖아요. 엄청 강세였던 거죠. 그 가격에 미 국채를 팔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돈 번 거네요. 돈 번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다시 또 튀어 올랐으니까. 올해 그 채권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기회가 한 번 있었던 거죠. 그때 팔 걸. 아니 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간에 한 번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때 그런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수익이니까 팔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아마 채권조차도 공포에 떨고 원래 주식만 맞아요. 했던 분들이실 거니 네. 이제 별로 그럴 만한 정신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막 경기 침체 간다. 야 그래 이제 채권이야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예. 근데 그거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이미 또 뭐 지나간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모든 걸 전부 데이터로 증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요? 있습니다. 예. 어떤 데이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일단은 돼요? 엔화에 대한 그 숏 포지션 음. 그 데이터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뱅크 오브 자펜이 7월 31일 날 회의를 하고 나서 네.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나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성장 전망을 내리면서 금리를 원래 동결 예상이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올리고 나서 더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뭔 일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이제 생소한 거죠. 안 그래도 예. 이제 뭐 경기와 금리의 상관관계 이거 되게 어려운데. 맞습니다.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성장을 이제 도모하기 맞습니다. 위함인데 성장률을 낮추면서 그러니까 전망을 낮추면서 금리를 인상한다. 근데 그것도 앞으로 더 추가 올릴 수 인상을 있다? 얘기한다? 넌센스죠. 그렇죠.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예.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또 지금까지 일본의 통화 정책은 다른 나라랑 180도 다르게 해왔던 그럼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일본이란 나라가 굉장히 신중한 국가예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동안 금리를 한 두어 번 잘못 올렸다가 거의 예전으로 되돌아간 경우가 많아서 함부로 금리를 또 올린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올린 것도 의외였는데 거기다가 추가 인상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다른 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경기 전망치를 상향을 했다던가 아니면 물가 전망치를 올렸다라면 뭐 충분히 거기에다 납득이 되나 판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낮춰놓고 추가적으로 그랬다라는 게 너무 웃긴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이야기를 또 안 갈 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 9월 18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네. 그때 금리 결정이 네. 나오고 우리 시간으로 아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쯤일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까지 불확실성도 더 크고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 시장의 기대가 50bp 정도, 0.5%포인트 정도 인하를 기정사실로 깔고 가는 건지 그 정도를 내려야 좋은 건지 막상 그 정도 내리면 또 안 좋다고 해석할 건지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이게 어렵죠. 0.5를 내릴 거냐 안 내릴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거 예컨대 이제 9월 결정 회의까지는 한 번의 고용 데이터 또는 물가 데이터를 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물가 데이터가 되게 안정이 될 때 혹시 주거비가 급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경기를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비 급락에 따른 사실 물가가 급락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0.5% 금리 인하면 악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업률이 또 올라서 실업률이 또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0.5를 인하하는 건 시장의 호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둔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0.5래도 무엇 때문에 내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컨대 주거비가 많이 내려와서 내리는 0.5는 시장에 약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비가 오히려 끈적끈적한 상황에서 실업률 급등으로 인해서 나오는 0.5라면 시장에 반길 만한 일은 아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0.25%포인트 인하고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뭔가 그동안 올라왔었던 고금리가 너무 심해서 경기는 일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둔화는 되지만 침체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서서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그래서 0.25면 될 것 같고 추가 인하도 가능해 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보기엔 시장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오늘 얘기할 때 메리 데일리라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저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가 이선엽 이사님의 강의를 들었나? 아이, 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특강 때도 살짝 말씀해 주신 게 미국의 어떤 뭐 저축률도 떨어지고 소비도 좀 줄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로 더 많이 나와서 올라가는 실업률과 기업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리고 막 재고가 너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막 해고를 하면서 늘어나는 실업률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거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럼요. 사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번의 지표가 샴의 룰이라는 거였었죠. 그게 아주 크게 강타했죠. 샴 룰의 기본적인 원래 원문 이름은 샴 룰 그다음에 리세션 인디케이터거든요. 그리고 이 샴의 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은 저는 못 봤어요. 이게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도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연준은 이 샴의 룰을 가지고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지가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거예요? 2019년도인가 그때 발표된 거라서 사실은 쓰인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과거 거를 해석해 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 샴의 룰이라는 목적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거냐면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가 아니라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을 텐데 그게 초입 국면인 게 언제인가 그러면 그 당시에 초입 국면일 때 요 정도 국면이면 미국이 재정 정책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미국의 재정 정책 투입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잡아보기 위해서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돈 푸셔야 됩니다. 어떤 원리로 하는 거냐면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12개월 실업률 최저치에서 그렇죠? 지난 1년간에서 제일 낮은 거에서 근래 3개월 평균이 0.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샴의 룰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데 그러면 샴의 룰이라는 걸 데이터를 뒤져보면 샴의 룰이 작동한 순간은 이미 경기 침체가 진입한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6개월 전에. 많게는 9개월이었고요. 적게는 3개월이었으니까 실제 이번에 0.53이라는 게 나왔으면 지난 분기는 이미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샴의 룰이에요. 그리고 두 분기 정도 이미 침체가 된 거고 그러면 침체에서도 두 분기 정도면 초기 당황 상황이거든요. 그럼 샴의 룰은 어떤 걸 가정을 하냐면 이런 초기 때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올 거 아니에요. 0.5면 급하게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서서히 올라오면 이 서서히 올라온 해고된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소비를 못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불러올 거고 그러면 그 뒤로 실업률이 급등할 거다. 그러면 그 뒤에 급등할 수 있는 이 기울기 속도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면 미국이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만든 게 샴의 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떤 분들이 지금 사용하면서 요게 왔으니 조만간 침체가 올 거야. 이 자체가 해석 자체도 틀렸지만 샴의 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적 자체도 다르지만 샴의 룰이 작동했을 땐 이미 경기 침체 진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경기 침체였나요? 지난 분기 2% 성장을 넘었잖아요. 그쵸. 그 지난해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방향성에 있어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데까지는 맞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걸 경기 침체로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샴의 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이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샤멜 룰이라는 거 들어가서 논문 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왜 만들었는지 네네. 어떤 원리로 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목적이나 원인이나 아니면 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샤멜 룰이 작동한 것 자체가 이미 경기 침체가 들어간 지 꽤 된 상황인 건데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지금 뭐 경기 침체도 그럼 이미 지금이 경기 침체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올 수 있다는 우려인 거지. 네. 그렇죠? 그럼 이미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되게. 근데 또 그 시장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뭔가 불안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려 왔는데 뭐 그래도 9월에는 내리긴 내리겠죠. 25bp냐 50bp냐 그 문제니까. 막상 그 지점 오니까 이제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확실히 8월, 7월 중순부터는요. 누가 보더라도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그동안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리면 지수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국채 금리 내리는 것 자체가 미국의 물가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가 자체가 사실 공급 측면에서 뭔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네. 최근에 7월 이후부터 내렸었던 미 국채 금리 하락이 지수를 이끈 건 그 물가를 추가적으로 이끈 원동력 자체가 경기가 같이 끌어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가 좀 끌어내려지면 야 그동안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5.5까지 올려놓은 건데 이 정도까지 올려놨으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크게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쵸, 기본적인 우려. 생각들을 했었던 거고 그런 어떤 기저에는 뭐냐면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경제 통계 데이터를 많이 들이댔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이런 데이터들을 보아하니 실제 어땠더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준에서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최근에 보지 말아야 될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놨고 거긴 미국의 장단기 금리도 있고 샤멜룰도 들어가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룰. 근데 장단기 금리 차는 뭐 이게 역전되고 나서 그건 많이 틀렸구나 참. 틀린 정도가 아닌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됐고 이게 정상화될 때 어떻게 됐다. 그거 보지 말라고 연준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 게 거의 2년 넘었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샤멜룰을 만든 샴조차도 이번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본인이 장단기 금리를 만드신 이 박사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나와서 그렇죠? 그 장단기 금리 원리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샴에 대한 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도 잘 아는 분들이 이걸 자꾸 그냥 해서 마치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도 안 보면 우리도 이거 말고 다른 걸 따져봐야죠. 이거 말고도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많이 보아하니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여전히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통계야. 그죠? 분명히 제롬 파월은요. 이번에 7월에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요즘 샤멜룰 얘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요즘 애들이 그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통계적인 규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적 규칙성이지 인과관계가 있는 경제법칙이 아니더라고요. 경제법칙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건 인과관계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레귤러한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이 안 맞는데 라고 하면서 대놓고 장단기 금리도 얘기했어요. 요즘 장단기 금리 같은 맞아요. 이런 거 들이대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대놓고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분들이 안 보시면 그리고 그 통계적 규칙성이 맞지 않는다라면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샴의 룰을 만든 분이 답답해서 그런 것인지 이번에 8월 8일 날 공식적으로 블룸버그에 또 자기가 기고를 했어요. 기고를 해서 어떤 얘기를 공식적으로 썼냐면 어떤 얘기를 썼냐면 이번에 주말에 보셨죠? 네, 제가 그 영문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대놓고 첫 문장이 뭐냐면 지난 4년 반 동안 그 코로나 때 이례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통계학적으로 뭔가 있었던 이런 것들이 보지 말아야 될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나고 아마 4, 5년 뒤에 나오는 경제는 지금 이런 것들을 통계를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경제학적인 룰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통계의 함의성이 굉장히 유의성이 낮아서 이걸 보시면 정말 오판하기 좋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했고 그게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 중에서 내 것도 들어가 있어라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쓰셨다라는 얘기죠. 최소한 그건 좀 보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분은 많이 유명해졌네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승리자는 클라우디아 샴이에요.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네. 2019년 당시에는 실제 연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아. 연준에서 근무를 하신 이코노미스트신 거고 아하.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자체가 언제 내가 재정을 투입하면 효과가 좋을 거라는 걸 담당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만든 그걸 이제 연구하는 파트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걸 이제 실업률의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보니 요 정도 들어갔었을 때 0.5 정도에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때 투입하면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된다더라라고 만드셨는데 앞서도 말씀 2019년이니까 그게 쓰일 리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법칙이 말 그대로 다 들어맞으면 법칙이 노벨 아니라 경제학상 예, 값이죠. 사실은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과 법칙은 다르고 그렇죠. 파월이 그걸 싫어했어. 법칙이 아니라니까 규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잡. 법칙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규칙이 있는 거다 정도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원래 말씀 주신 거에서 뭐 했는데 샴이 그 얘기도 공식적으로 했어요. 원래 내게 작동을 하려면 해고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해고가 많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일하려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진입해서. 오른 실업률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고 기고에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 기고문은 못 봤습니다만 이선엽 이사님의 강의를 듣고 아는 척한 겁니다. 제가 그 기고문을 일부러 보여드렸죠. 그쵸, 다 그쵸. 가지고 와서 그 영문 데이터까지 전부 다. PPT로 네. 또 보여주셨고 그거는 이제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거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9월 10월 장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특히 이제 예. 미국의 예. 잭슨홀 미팅이 이제 8월 말에 있는데 이번 주에죠, 이번 주에. 예. 그러니까 그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한 2년 전에 막 그 이후에 금리 막 올리기 시작을 했고 제발 그만 좀 해줘라고 했는데 파월 의장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막 시장이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막 9월 10월까지 예. 있었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되나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주제 자체가 뭐냐면 통화 정책이 유효한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뭔가 물가를 잡는데 통화 정책 자체가 뭔가 효과가 덜하다라는 인식들이 강하셨나 봐요. 그래서 주제 자체가 그거더라고요. 앞으로 물가를 잡아야 될 텐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또는 야 통화 정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뭔가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금리만으로는 물가를 잡기가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이런 거. 왜냐면 이번에 그 주제 자체가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뭔가 뭐 저희들이 뭐 지금 미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일부러 시장을 크게 해야 할 만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진짜 경기 침체는 아니었구나라는 증거들을 계속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원복이 된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미국의 또는 국내 주가가 위로 막 치고 뚫고 올라가고 이럴 만한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급락이 전에 지수는 이미 쉬고 있었어요. 경기 둔화 반에서 쉬고 있었고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해도 온당하게 10% 이상 쉬는 게 맞았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쉬고 나서도 바로 올라가면 오히려 시장이 더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올릴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요. 예컨대 경기가 나름대로 침체는 아니더라도 둔화되고 있다라 하면은 경기가 돌아올 만한 시그널을 시장은 먼저 보고 싶어 할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AI와 관련해서도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투자의 시기가 지금은 너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대선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제 이 기업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면 제가 볼 땐 또 열심히 또 이제 그 지표가 올라오면서 주가 막 달릴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대선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해서 어떤 분이 될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컨대 오늘만 하더라도 물가를 잡는 방법이 두 분이 다르죠. 예를 들면 트럼프는 물가를 잡는 방법 자체가 에너지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고 해리스라는 분은 가격을 통제하겠다. 식료품 업체 니네 가격 너무 폭리 취하고 있으니까 가격 올리지 마 또는 가격 내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지금 식료품 업체들 같으면 해리스라는 분이 주가 못 올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방법론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려는 솔루션은 같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물가를 잡아야 된다 당위성은 같은데 방법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방법에 따라서 내가
거덜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괜찮은데 워낙 박빙이니까 투자를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 조금 밀어볼까? 아. 그럼 그 밀어보는 것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당분간 같이 못 잡는 거예요. 아하.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야 뭐 옆으로 기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쁘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는 그게 다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저는 큰 틀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일단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 맞출 수도 없고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저 말고도 많은 유튜브를 좀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조차도 지금 시장에 대한 뷰가 나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시장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셨어요. 그걸 애둘러서 시장이 끝났어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경기 침체 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경기 침체 크게 올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좋은 얘기가 그렇지 제가 보기엔 그냥 끝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엑시 사세요라는 말씀인 거고 저처럼 그건 아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있는 어떤 그 주가도 일단은 비싸니 일정 부분 비싼 거에 대한 가격 해소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에너지는 좀 다지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저같이 보는 견해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큰 틀이 무너지진 않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또 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또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마찬가지고. 제가 강세론자란 점을 보고 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향이 있을 수 있다. 예, 좀 걸러 들으시란 얘기입니다. 또 실제로 또 그 랩 운용 상품을 또 운용하고 계시는 네. 입장이니까 예. 또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좋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죠. 예.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예. 해야 됩니다. 또 그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아까 그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S&P 500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 몇 가지 빼면은 별로 지수도 오른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랬고 지난해도 예. 그랬어요, 사실. 대표 주식 몇 가지 중심으로 올라갔었고 이 흐름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지금 제가 자꾸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약간 불편한 게 두 가지인 게 뭐냐면 네. 지난해에도 미국 경제가 좋은 적이 없어요. 지난해도 내내 이 장단기 금리 때문에 경기 침체냐 아니냐 가지고 우리가 논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계속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이 있고 저는 노랜딩 이런 얘기했다가 오히려 댓글이 안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컨센서스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 했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예, 랜딩이냐 맞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왜 노 랜딩이라고 뭐 하느냐. 그렇죠. 예. 그런 얘기했다가 용받았는데 이제 맞아도 뭐라고 그러시는 건데 중요한 건 지난해 시장을 이끈 건 경제가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경기를 들이대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고민을 해볼게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우리 증시를 움직인 건 AI라는 건출한 새로운 산업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가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지수가 더 될 거냐 안 될 거냐 여부는 현재 있는 AI 혁명이 정말 이걸로 끝인 거냐 거품인 거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세상을 바꿀 만한 꿈을 더 그려갈 거냐 이 여부가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전의 데이터가 이랬습니다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의 경제일 때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지난해부터 올해 미국 경제는 투자 경제였어요. 이게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금 미국 내 제조 부활하는 거 안 보이세요? 보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래서 것들도 많이 가는데. 분명히 움직이는 건 AI 혁명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투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건데 왜 자꾸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대냐고요. 다른데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를 들이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소비 중심 국가였고 그럼요. 무역 적자를 보고 또 소비하고 투자 받고 그래서 이런 소비만 꺾이면 끝났어요 시장이. 네. 근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미국이 이제 1980, 90년대 이후로 미국은 소비만 하고 그 이제 물건 같은 경우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중국이나 아니면은 신흥국가들한테 공장을 지어서 했던 분업화에서 이제는 미국이 직접 제조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그림 안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가 시장을 이끈 것도 아니었었고 소비가 경기를 이끈 것도 아니었어요. 나이키 주가 좋아요? 아니면 맥도날드 주가 좋아요? 안 좋죠. 스타벅스 안 좋잖아요. 아니라고. 근데 왜 자꾸 소비에 있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자꾸 얘기하냐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최소한 이런 비교를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소비가 이렇게 풀어지 이 정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이전에 있었던 전혀 다른 어떤 경제 모습에서 전혀 모습에서 이전 거 가지고 지금도 이럴 겁니다라고 비교하면 그 비교 자체가 제가 볼 땐 넌센스인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은 소비 국가니까 소비 봐야지 이게 아니라 소비보다 가장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투자, AI 투자 이게 결실로 이어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항상 이전 데이터만 들이대는 분들의 문제가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저도 애널리스트를 해봤잖아요. 그죠? 제가 후배들이면 혼내요. 이게 뭐야 너. 너 이런 식으로 분석할래라고 혼낼 뿐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걸 같이 읽어. 그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경제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냐예요. 그렇죠? 경제를 무엇이 움직이는 핵심이지. 네. 그다음에 주가는 무엇 때문에 올랐을까? 주도 좁으면 알잖아요. 세븐이라며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며 네. 얘들이 소비 때문에 오른 겁니까? AR은 혁명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소비했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칩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AI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나중에 정말 가공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돼서 지금 정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더 크게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이 고민이 우리한테 나와야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전의 데이터가 이랬으니까 이랬다. 그거는 지금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볼 때 주식시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경제가 주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동일시해서 보고 있는 거고 미국은 이미 경제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몸을 가지고 들이대니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고 틀린 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많이 틀릴 거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건 최소한 처음에 들어간 도입부부터 도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정을 하고 사실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모르겠지만 오로지 그걸 들이대는 건 제가 볼 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빅테크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그럼요. AI에 대한 꿈이 살아있느냐? 예.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라는 불확실성도 있고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갈팡질팡하니까 시장도 갈팡질팡할 예. 수밖에 없고.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보조금이 되게 많거든요. 보조금을 더 주느냐 안 주느냐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 입장 그걸 결정할 때 보조금을 안 주는 것과 주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데 모르니 지금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없이도 돈이 되는 산업이다. 그럼 뭐 왕창 뛰어들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여기 꽃을 피우기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보조금이 필요한데 그럼요. 하니까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예.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그 중소기업 거기에 이제 성상영 과장님인가 그 인터뷰를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네네. 예,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네네네. 드리고요. 이 AI가 제일 중요한 게 국방에서 쓰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이번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 쳐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쳐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통신망을 다 끊어버렸어요. 역공하러 들어가서. 예. 통신망을 다 끊고 AI를 활용을 해서 지금 전쟁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에 드론이 있는 거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AI 투자를 중단한다? 굉장히 큰 넌센스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 스타링크의 무서움을 아이, 또 알게 당연한 됐고 거죠. 예. 드론의 무서움을 알게 됐고 근데 그거는 계속될 수밖에 그럼요. 없다. 큰 틀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AI를 솔직히 몰라요. 이런 얘기는 뭐 지들이 뭘 알아요. 엔지니어가 아니잖아. 이 AI라는 건 말입니다. 네. AI라는 건 저도 말해서 저도 잘 모른다고요. 그렇죠? 저도 어렴풋이 공부를 했지만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걸 하시는 엔지니어들이든가 아니면 그 업에서 있는 분들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우리를 경처럼 경제하고 지표 보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AI 교사가 한 분 따로 있으세요. 나름대로 누가요? 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AI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깊게 지금까지도 공부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가견 있는 분들 제가 옆에 붙어서 많이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신문 볼 때 요즘에 제일 먼저 보는 게 IT 쪽이에요. IT 과학적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그분들한테 또 여쭤보고 하면서 저도 모르니까 따라가고 있지만 제발 경제하는 분들이 함부로 A가 어떻다 저떻다라 일단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 뭐 AI가 뭐 과잉 투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IT 때도 그러고서 그게 지금까지 올라온 거 모르세요? 그렇죠? 구글이 지금부터 그때까지 얼마나 올라왔는데 그때 그게 끝이야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지금 전부 다 말미잘 된 거 아닙니까?
이선혜 이사님의 그 AI 멘토분을 소개시켜줘야 저희가 또 섭외를 하면 참. 예, 나중에. 저희도 근데 나오실 수 있는 빨대 분은 꽂아가지고. 아니세요. 예, 빨대 예. 꽂아가지고. 근데 정말 저명하신 분들이고 저도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지만 대부분 보면 AI와 관련해서 진짜 저명한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또는 공연구소론데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렇죠. 또 저희는 또 이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이사님 통해서 이렇게 쪽쪽 빨아가지고 이렇게 예. 하면 됩니다. 어쨌든 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뭐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일부러 조금 언성을 약간 톤을 높였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고 다른 경제인데 이전에 있었던 경제의 어떤 데이터나 스토리 가지고 지금을 똑같이 비교하는 건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다. 최소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를 보고 나서 지금은 같은 게 이런 거고 다른 게 이런 건데 그리하여 이전보다는 이 정도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분석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투자전략 팀장이었는데 그거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잘하진 못해도 최소한 저걸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안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나온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안 보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투자에 방해가 돼요. 또 최근에 물론 이게 2분기까지의 데이터이기는 한데 미국에서 그 운용 보고서 네. 같은 것들 하나둘씩 이제 공개가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것도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주식을 2분기에 많이 추가 매수를 했더라고요. 예. 물론 이건 지나간 겁니다. 예, 지나간 그렇죠. 거긴 한데 해봐요. 4, 5, 6월에 샀다라는 거죠. 요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국민연금이 버블 때 버블 주식을 사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이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집단이에요. 뭐 수익률도 네, 좋고요. 수익률 그 정도면 탑입니다. 정말 잘하는 건데 1,000조 원 넘게 예. 굴리면서 그 정도. 근데 뭐 이전에 보니까 지수 크게 폭락할 때 수익률 안 좋았다고 뭐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그런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은 국회의원 나오지 마세요. 진짜로. 그죠? 개인 의견입니다. 예, 개인 의견입니다. 이사님의 아니, 개인. 개인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맞는 있는 말씀이에요. 거잖아요. 맞는 그죠? 지적입니다. 예. 예. 일단은 그렇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단기간에 비싼 건 모르겠는데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비싸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 게 얘가 이제 오르기 전 퍼가 한 25배, 20배 왔다 갔다 지금 40배가 정도가 되니까 네. 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니죠. 그죠? 확실히 비쌉니다. 비싼데 버블인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야 버블인 거죠. 이거를 넘어서야. 근데 이걸 넘어선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르는 게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익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오르면 버블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득도 오르는데 또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건 버블은 아닙니다. 과열하고는 조금 우리는 차별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 놓고 보면 뭐 단기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고 또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거라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기 계절은 좀 슬로워질 수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선거에서 윤곽이 어느 정도 크게 드러나면 제가 볼 때 가장 큰 불확실성 해소되는 건 11월 5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이전에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선거 예. 투표일. 근데 현재까지는 알 수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해리스라는 분의 공약이 지금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나와봐야 몇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물가를 잡는 방법이나 아니면 주택 300만 호 이렇게 신규로 짓겠다. 뭐 이런 정도는 나오셨지만 실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은 이번 주 전당대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어떤 부분과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일단 공통 분모가 있겠죠. 해리스라는 분도 트럼프라는 분도 공통적으로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일단 우리가 따라 뽑아보고 그거는 제가 보기 선거와 상관없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물가를 잡는 방법이 또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과 관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보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또 중요한 이제 네. 선거라는 이벤트가 있으니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도 맞습니다. 돈의 흐름을 또 달리 배치를 해야 할 네. 테고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분을 상당량 이제 판 걸 가지고도 예, 말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뭐 한 4억 주는 남겨놨으니 다 판 것도 아니고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닐 테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빨리 좀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정컨대 중국에서의 포지션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근에 스마트폰을 많이 바꾸는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스마트폰 바꿔봐야 그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뭐 카메라도 이제는 좋아질 만큼 좋아져서 더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잘 느낄 수 없는 만큼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애플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이 많이 바꾸려면 야 이제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라는 뭔가 새로운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진짜 AI라는 게 획기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이 AI를 즐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AI를 하게 되면 이전과는 너무 달라서 꼭 바꿔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모를 텐데 아직까지는 그건 안 보여줬으니 우리가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북경에 좀 다녀왔는데 북경에 다녀왔는데 보면 확실히 이전보다 중국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애플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는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 올 때 본 신문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자동차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죠? 옛날엔 돈 보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너무 싸서,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야 이게 너무 싸서 경쟁이 쉽지 않으니 폴스바겐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다. 이제 언제 나와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도 거기에는 애플도 별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단순히 스마트폰만 가지고 애플이 꼭 여기서 주야장천 포지션을 늘려가기에는 중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비중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워렌 버핏의 현금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맞아요. 근데 전체 자산에서 최대 규모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체 자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억이 있으셨을 때 1,000만 원 있었을 수도 있고 현금이 그죠? 근데 지금 3억인데 1,5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현금만 놓고 보면 역사상 최대치지만 전체 보유 자산 비중과 비례해서는 예년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막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니다. 근데 또 현금이 또 원체 많으니까 별로 살 게 없는 거고 현금을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자산 비중은 더 늘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전에서 벅시에서에 돈 맡기는 분들 정말 많을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온 거에 비해서 현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전체 비중이 이전의 평균 수준하고 많은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누가 보면 정말 살 게 없어서 주식 다 팔아놓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기사를 쓰실 때도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쪽을 다 그죠? 현금 많이 든 것 같아.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버크셔의 자산이 이만큼 늘었으니 전체 자산 대비해서는 여전히 몇 % 비중이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 총 자산이 1,000억이에요. 근데 1,000억이었는데 100억을 제가 이제 현금화 해놨어요. 그럼 10%인데 10%. 제가 너무 잘해서 그 1조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300억 했으면 현금 비중은 역사상 최대죠. 근데 사실은 오히려 주식을 더 좋게 본 거잖아요. 이런 어떤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앞뒤는 가리고 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금리 인하 얘기할 때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물론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S&P 500도 그렇게 올랐습니다만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좀 중소형주들, 적자 기업이나 조금 쉽지 않았던 어려웠던 기업들이 또 수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랑 대형주랑 좀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겠네, 이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요건 이사님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도 경제가 많이 안 다치면 호재죠. 여전히 기업들의 매출은 유지되는데 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만 줄어들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자도 줄어드는데 경기가 더 둔화돼서 만약에 매출도 줄어들면 꼭 호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게 중소형 기업이나 아니면 빚이 많은 기업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땐 중소형 기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바텀업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그리고 거고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까지 올라온 미국 주식시장의 그림이 AI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으로의 변신 과정에서 있는 건데, 거기서 중소기업들이 거기서 벗어나 있다라면 금리가 낮다라고 굳이 우리가 새롭게 포지션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거죠. 요즘은 주도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주도주를 벗어나는 순간 사실은
지수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굳이 금리가 내렸다는 이유로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있는 주도주 안에 있는데 혹시 중소형주이거나 네네. 또는 경기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매출이 별로 줄 것 같지 않은데 금리 비용만 낮아지는 기업 정도 찾을 수 있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저라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특히 최근에도 몇 년간 뼈저리게 느끼게 됐었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 이선우 비사님의 강의를 들으시란 얘기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너무 노골적이었나? 그런 약간 좀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강의를 했었던 건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진짜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뭐 서울대 가는 방법 알려드려도 네.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실행해야죠. 아니면 실행이 문제인 거니까. 근데 실제로 예.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거의 많이 오셨으니까 네네. 들어보면 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끝나고도 우리 클럽 Y도 있고 YG 클럽 그 단톡방도 있거든요. 네. 이 YG 클럽 하시면 네. 단톡방도 있는데 그 안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별 말씀. 참 최근에 그 베이징 또 다녀오셨잖아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가세요? 엄청 자주 가시던데. 이번 연도는 조금 이제 5월 이후부터는 거의 3주 간격으로 한번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3주에 한 번 가시는 분한테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변하나요? 중국이 어떻게 변하나요? 계속 여쭤보는 것도 좀 그렇기는 네, 한데 네.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는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지역이 베이징이었기 때문에 예. 북경이었기 때문에 조금 달랐거든요. 그 기존에는 이제 상하이 중심으로 중심이었었고, 가시다가 아무래도 이제 북경은 정치 중심이기 때문에 소비 성향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일단 분명했던 건 공항에서도 사람이 아예 없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예, 제가 이제 베이징 공항이 이제 서우두 공항이라 그래서 거기도 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공항인데 그냥 진짜 아예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없지? 왜냐면 이제 저희 타는 비행장 있는 데가 거기에 이제 유럽 가는 비행기도 있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람도 없었고 공항 안에 있는 그 면세점도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일요일이었거든요.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른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거의 모든 면세점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고민이 많았죠. 확실히 쉽지 않구나. 그럼 이제 북경 시내 내에서도요. 북경 시내 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왕푸징이라 그래서 왕푸징이 이제 왕부정 뭐 이런 거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왕가가 있는 거에 어떤 우물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왕푸징 거리가 제일 우리로 얘기하면 명동 거리거든요. 왕푸징 거리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살리툰이라는 데가 있어요. 살리툰이라는 데가 또 되게 유명하고 또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북경대 근처에는 이제 뭐 중관촌이라든가 아니면 오도구라는 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단이라고 해서 그 북경 천안문 바로 옆에 보면 시단이 이제 서쪽에 재단이란 뜻이에요. 네, 네. 시단 동단이 있는데 그쪽에 또 쇼핑몰들이 많은데 다 텅 비었어요. 딱 하나 자금성에만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자금성에만 진짜 와, 뭐 이거 사람이 이렇게만 들어갈 수 없어 할 정도로 자금성 구경하는 사람만 너무 많은데 거기를 제외하곤 너무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특히 제가 갔을 때가 방학이었고요. 날씨도 좋았어요. 거기는 가을 날씨였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고 중국이 전기차가 많다 보니 이전만큼 공해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거의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럼 뭐 유적지나 문화유산 이런 쪽만 조금 사람이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이 거의 그렇습니다. 없고, 예. 특히 공항 면세점까지도 예. 그럴 정도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먹는 건 정말 사람 많다. 그건 뭐 필수니까. 데는, 먹는 데가 좀 많이 잘 되는 게 있고 하나는 제가 아직도 이유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데 네. 상하이에서도 북경에서도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일본 문화가 엄청 침투하고 있어요. 일본 문화가 또 중국 사람들이 일본은 싫어해도 일본 문화는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특이한데 네. 중국인들한테 첼천지 왼수가 어디예요? 그러면 일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다 일본 문화예요. 실제 가판대 가봐도 팔고 있는 잡지가 전부 다 일본 만화예요. 그리고 웬만한 쇼핑몰 가면 지하에 전부 다 일본 만화 복장을 한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냥 이게 조금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K컬처보다 오히려 일본 문화 쪽이 더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K컬처도 되게 아직도 인기가 있어요. 네. 은근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K컬처 여전히 인기 많고요. 그다음에 일본 문화는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왕푸진 거리에서도 여러분들 그
간담부이라고 아세요? 건담부이? 건담. 그죠? 예. 건담. 반다이 거잖아요. 예. 그 로봇이 크게 전시가 돼 있어요. 오. 엄청 크게 전시가 돼 있고 혹시 만화 중에서 하이큐라는 만화 아시나요? 배구 만화예요. 그죠? 네, 유명한 카라스노 것 고교를 같아요. 통해서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예. 카라스노 그래서 뭐 히나타 쇼요라는 하고 그 이제 가게야 말하는 어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내는 배구 만화인데 네. 정말 배울 게 배구만 많아요. 하는 통키. 예. 통키하고는 질이 틀리고요. 얘네들의 피구구나. 성장 스토리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 6명의 조화를 통해서 아. 뭔가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정말 제가 볼 때도 교훈이 많은 만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 머리가 다 그 머리예요. 노란 머리. 가발도 아니에요. 아 지난번에 참 사진 찍어갖고 예. 보여줬던 게 그 거기 북경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야 뭐 이러냐 싶을 정도여가지고 뭐 귀멸의 칼날 뭐 이런 것도 있고 너의 이름 이런 만화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의 뭐 이름 이런 거니까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거겠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세대는 일본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인데 나름대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일본 만화하고 홍콩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죠? 홍콩의 그 세대가 예.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유덕화, 네, 뭐 누아르 세대. 주성치 뭐 예, 이런 거 예.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 아무튼 북경이나 상하이나 어마어마했다. 음.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추정이 가능했어요. 젊은 친구는 TV 따윈 절대 보지 않는구나. 왜냐면 TV만 켜면 중국에서는 일본하고 전쟁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틀게 돼 있어요. 몇 퍼센트를 할당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가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라면 제가 볼 때 안 봤을 가능성이 99%예요. 틱톡을 보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문화에 심취를 하고 그러면서 현재 있는 어른들과는 또는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가는 게 중국의 10대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으나 중국에 있는 10대가 뭔가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제대로 커가면 의외로 이 수혜를 받는 국가가 일본일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왜냐면 이 문화에 대한 소비는 반드시 제품의 소비로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 K컬처 때문에 화장품 그다음에 이런 거 연결되는 것처럼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MZ 세대들도 TV 안 보고 SNS로 한국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도 한국에 그래요. 대한 이미지 되게 좋다고 하고요. 예, 우리도 그래요. 비슷하네요. 우리도 이번에 보면 올림픽 보니까 사람도 안 본다잖아요. 음. 그렇죠? 뭐 그래서 방송국들 지금 올림픽 때문에 적자라는데 요즘 TV 별로 안 봐요. 그쵸. 근데 그 SNS 아니면 인터넷 방송으로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죠. 그쵸. 그 사람이 또 중계해 주는 걸 그리고 또 보고. 내가 보고 싶을 때. 근데 우리 정규 방송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는 게 현재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하고 네. 세대의 미디어 소비 방식도 변하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는 예. 거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돈 되는 걸 또 예.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웠더라면 이제 제가 이제 묵었던 데가 이제 왕징이라는 데였었는데 왕징이 뭐 한국말로 망경, 이질망자에다 서울경자 뭐 이런 지역인데 거기가 원래 한국 분들이 북경에 진출하면 제일 많이 진출했던 데인데 그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국인의 숫자가 90%가 감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1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만큼 그래서 사업이 안 돼서 예, 철수한 거예요? 중국에서 사업하기 환경이 어려워진 거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면성, 그다음에 경쟁력을 감안했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사업을 못했다거나 그렇다라고 보여지진 않았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규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철수를 하게 만든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다음에 또 언제 가세요, 중국? 다음엔 또 9월 중순에 가고 10월에도 한번 또 있습니다. 9월 중순에 가고 10월에 또 가지고 예. 와, 거의 뭐 한 3주나 한 달? 근데 또 지역이 다릅니다. 한 번은 하얼빈이 있어서 네. 하얼빈 갈 때는 이번에 저도 한번 그 소원이었었는데 백두산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직 백두산을 제가 못 가봤어요. 제가 전 히말라야도 안나푸르나도 올라가 본 사람인데 안나푸르나도 거기 마차푸차레아리라고 아시겠잖아요. 그죠? 거기도 가봤는데 희한하게 울릉도 독도도 가봤거든요. 예. 그런데 백두산을 못 가봤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백두산이라 부르지 않고 창바이산이라고 부르고요. 장백산. 네. 예, 장백산. 그래서 제가 있는 하얼빈에서 기차를 한번 갈아타면 그 창바이산 역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두산 역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내리면 바로 올라가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북파 코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게 백두산이여라는 이름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장백산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는 거죠. 사실 맞은편. 중국은 다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 그래요? 통째로? 우리만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천지를 바라보는 게 그게 남파, 북파, 뭐 동파 해가지고 올라가는 코스들이 따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북파라는 데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사님 거기 가서
백두산 30분 만에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 버스 타고 올라가요. 정상까지. 아, 그 데려다 준다 하더라고요. 중국은 그 정상까지 버스가 갑니다. 그래서 잠깐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 그거 한번 가봐야 돼. 미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한번 뭐 벼랑이 있더라도 한번 절벽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9월에는 근데 또 추석 연휴가 길게 있다 보니까 네. 이 월간 이선엽 녹화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추석 전후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또 딱 추석 지나서 연휴 하면 직후에 이거 FOMC 끝나고 회의 하시는 게 결과 제일 나오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19일 날 새벽에 나오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 고즈음 해야겠네요. 고즘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추석 때라고 제가 어디 갈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안 가세요? 가긴 가야 될 텐데 뭐 고향에만 갔다 와야죠. 뭐 근데 요즘 고향에도 아버님만 계셔가지고 또 저희가 또 고향하고 또 저희 선산하고 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산에도 갔다가 또 거기 또 어머님을 모셔놨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어머님 한번 또 뵈러 가고 또 아버지 한번 뵙고 그러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근데 그 중간에 또 중국도 다녀오시고 그래야 되죠. 바쁘죠. 뭐. 자, 월간 홍길동 아니 이제 월간 이선엽 네. 함께했고요. 9월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시장에 빠지면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퍼나 PBR 계산은 잘못했던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갑자기 땡기면 세상의 모든 걸 나 혼자 다 가져가요. 중요한 건 100배 오를 동안 돈 번 사람이 여의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주식은 원래 그래. 끝이었어요, 진짜로.